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그 더러운 손 치워. 내년 같은 것들이 들끓으니까 군 기강이 썩어나는 거야. 당장 꺼져, 발로 차이기 전에. 차가운 쇳소리 같은 목소리가 그녀의 고막을 찢고 들어왔다. 눈앞에 군복 입은 사내는 경멸이 가득 담긴 눈으로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내렸다. 새벽부터 정성껏 싼 도시락이 흙바닥에 나뒹굴고 그 위로 조롱과 멸시가 비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군대에 간 막내 동생의 첫 면회를 왔을 뿐인데 그녀는 순식간에 부대의 기강을 해치는 더러운 무언가가 되어 있었다. 20해 남짓한 세월 오직 동생들만을 바라보며 살아온 그녀 강세연의 삶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순간이었다. 지옥이 있다면 바로 이곳이리라. 하지만 운명은 가장 잔인한 순간에 가장 기묘한 희망의 소리를 들려주는 법. 저 멀리 하늘을 찢는 헬리콥터의 프로펠러 소리가 점차 가까워지고 있었다. 새벽 3시. 서울 종로구의 낡은 다세대 주택, 그 꼭대기층의 작은 방. 알람 소리 하나 없이 세연은 칼로 잰 듯 눈을 떴다. 38. 매일 같은 시간에 잠에서 깨어나는 것이 뼈에 새겨진 습관이 된 지 오래였다. 창밖은 아직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방 안의 유일한 소음은 낡은 냉장고가 간헐적으로 토해내는 낮은 신음뿐이었다. 삐걱. 상체를 일으키자 낡은 침대 프레임이 비명을 질렀다. 집안에 온기라고는 없었기에 그 작은 소리조차 유난히 크고 서럽게 울렸다. 벽에 걸린 낡고 빛바랜 가족 사진이 희미한 가로등 불빛에 겨우 형체를 드러냈다. 늠름한 군복을 입은 아버지 강태석 대령의 가슴에는 조국이 수여한 훈장들이 별처럼 박혀 있었다. 그 옆으로 어린 네 남매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나란히 서 있었다. 마디인 자신 강세연, 둘째 지훈, 셋째 지수, 그리고 아버지의 품에 안겨 세상 물정 모르는 표정을 짓고 있는 갓난아기 막내 민준까지. 세연은 침대 끝에 걸터앉아 그 사진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폐부 깊숙이 차가운 새벽 공기를 들이마셨다. 오늘은 그 사진 속 아기가 늠름한 군인이 되어 처음으로 세상에 나오는 날이었다. 오늘은 민준이를 만나는 날이었다. 사진 속 아버지의 얼굴을 보자 세연의 눈가가 뜨거워졌다. 그녀 나이 18, 꽃 같던 시절에 들려온 아버지의 전사 소식. 머나먼 타국, 평화를 지키기 위해 떠났던 아버지는 차가운 유골함에 담겨 돌아왔다. 그때 민주는 겨우 돌을 지난 아기였다. 아버지의 얼굴은커녕 아버지라는 단어의 의미조차 알지 못했다. 남편을 잃은 충격을 이기지 못한 어머니마저 1년이 채 되지 않아 남편의 뒤를 따르셨다. 19살 세연의 어깨 위에는 그렇게 3명의 동생과 감당할 수 없는 무게의 삶이 통째로 얹어졌다. 세연은 천천히 몸을 일으켜 부엌으로 향했다. 낡은 벽지가 군데군데 곰팡이와 함께 너덜너덜하게 일어난 복도를 지나며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쳤다. 동생들을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기 위해 닥치는 대로 일했다. 둘째 지우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안산의 반월공단으로 내려가 돈을 벌기 시작했고 셋째 지수는 29에 일찌감치 결혼해 남편을 따라 부산으로 터를 옮겼다. 이제 남은 것은 막내 민준뿐. 그 아이는 기억조차 없는 아버지를 따라 군인이 되겠다고 했다. 그것도 가장 힘들고 험하다는 특전사에 제 발로 걸어 들어갔다. 좁은 부엌의 형광등을 켜자 조리대 위에 미리 준비해둔 재료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유정란 10개, 정육점에서 특별히 부탁해 곱게 다진 한우 500g, 그리고 김밥에 들어갈 속 재료들이 오색빛깔로 정갈하게 놓여 있었다. 세연은 낡았지만 깨끗하게 빤 앞치마를 두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모두 민준이 입에 달고 살던 것들이었다. 그 아이가 좋아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떠올리며 장을 보고 재료를 다듬는 동안
그녀는 잠시나마 고된 삶의 무게를 잊을 수 있었다.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자 치익 하는 경쾌한 소리가 새벽의 정적을 깼다. 곱게 푼 계란물을 부어 얇게 부쳐내고 또 그 위에 붓기를 여러 번. 노랗고 폭신한 계란말이가 먹음직스럽게 완성되었다. 한 입 크기로 썰어낸 계란말이를 도시락 통 한쪽에 가지런히 담았다. 이어서 다진 한우에 으깬 두부와 각종 채소를 넣어 동그랑땡 반죽을 치댔다. 하나하나 동그랗게 빚어 프라이팬 위에서 노릇노릇하게 익혀내는 동안 세연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혔다. 누나, 나 커서 군인 될 거야. 아빠처럼 멋진 군인. 김치를 잘게 다지며 세연은 문득 10년 전을 떠올렸다. 11살이던 민준이 밥상머리에 앉아 제법 어른스러운 표정으로 선언하던 날이었다. 그때 그 아이의 눈빛이 얼마나 굳건하고 반짝였는지. 세연은 아직도 그 순간을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그래, 우리 민준이. 그럼 누나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도시락 싸줄게. 면회 갈 때마다 우리 민준이가 좋아하는 거 산더미처럼 만들어서 갈게. 그렇게 약속했을 때 민준은 세상을 다 가진 듯 환하게 웃으며 그녀의 품에 와락 안겼었다. 김치전이 고소한 냄새를 풍기며 익어가는 동안 세연은 김밥을 말기 시작했다. 단무지, 당근, 시금치, 계란 지단, 우엉. 재료를 아낌없이 올려놓고 혹여나 옆구리가 터질세라 조심스럽게 말아나갔다. 김밥 한 줄을 완성할 때마다 그녀의 얼굴에는 만족감이 어렸지만 동시에 피로의 그림자도 짙어졌다. 휴대폰 화면에 떠있는 우리 막내 면회 D-DAY라는 알람 문구를 확인한 세연은 완성된 음식들을 정성스럽게 도시락 통에 담았다. 계란말이는 노란빛이 죽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동그랑땡은 서로 눌려 모양이 망가지지 않도록 한 칸씩 자리를 만들어 주었다. 김치전은 기름종이에 싸서 따로 담았고 김밥은 먹기 좋게 잘라 단면이 예쁘게 보이도록 세워서 담았다. 도시락을 모두 싸고 세연은 문득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거칠어진 손마디, 갈라진 손톱, 그리고 희미하게 돋아난 검버섯. 광장시장에서 작은 옷가게를 운영하며 홀로 버텨온 20해의 세월이 그 손에 훈장처럼 새겨져 있었다. 그녀는 짧은 한숨을 내쉬었지만 이내 고개를 들고 도시락 가방을 꼼꼼하게 챙겼다. 시계가 새벽 5시를 가리키자 세연은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보았다. 가스밸브는 잠갔는지, 창문은 제대로 닫았는지, 켜둔 전등은 없는지. 하나하나 확인하는 것은 몸에 밴 습관이었다. 현관앞 낡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머리를 매만졌다. 비록 수수한 차림이었지만 동생을 만나러 가는 길이니 단정해 보이고 싶었다. 낡은 트렌치 코트를 걸치고 달아빠진 운동화 끈을 고쳐맸다. 민준아, 누나가 간다. 맛있는 거 잔뜩 만들어서 지금 너한테 간다. 도시락 가방을 들어올리는 팔에 힘이 들어갔다. 묵직한 무게가 느껴졌지만 그것은 그녀에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무게였다. 입대 후 처음으로 그리운 동생의 얼굴을 보러 가는 날이었으니까. 문을 열고 나서자 아직 동이 트지 않은 새벽의 차가운 공기가 훅 끼쳐왔다. 어두운 골목길, 가로등 불빛 아래로 그녀의 발걸음 소리가 또렷하게 울려 퍼졌다. 강원도 인제까지는 멀고도 험한 길이었지만 민준을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세연의 발걸음은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벼웠다. 그녀는 도시락 가방을 마치 아기를 안듯 가슴 가까이 끌어안으며 걸음을 재촉했다. 그녀가 내쉬는 하얀 입김이 새벽 공기 속으로 흩어지고 있었다. 새벽 5시 반. 종로 5가 광장시장은 이미 하루를 시작한 상인들의 활기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었다. 백열등 불빛이 좌판 위에 산더미처럼 쌓인 채소와 과일들을 하얗게 비추고 수레를 끌고 바쁘게 오가는 상인들의 외침과 흥정 소리가 시장 통로를 가득 메웠다. 세연은 허름한 트렌치코트 깃을 여미며 익숙한 길을 걸었다.
낡은 운동화 밑창이 축축하게 젖은 시멘트 바닥과 마찰하며 내는 사각 소리가 새벽 시장의 소음 속에 묻혔다. 피곤함이 역력했지만 설렘으로 상기된 그녀의 고운 얼굴에는 묘한 생기가 감돌았다. 단골 정육점 앞에 멈춰 서자 쉰이 넘어 보이는 주인 아저씨가 그녀를 보고 반갑게 손을 흔들었다. 아이고, 세연 씨. 이 이른 시간에 웬일이야? 가게 문 열려면 아직 멀었잖아. 주인의 목소리에는 꾸밈없는 반가움이 묻어났다. 세연은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오늘 막내 동생 면회 가는 날이에요. 강원도 인제 특전사에 있는 민준이 보러 가요. 그녀의 목소리 끝에 자랑스러움이 살짝 묻어났다. 주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진열대에서 가장 좋은 부위에 다진 고기를 꺼냈다. 아, 군대 간 동생 면회 가는구나. 인제까지면 엄청 먼 길인데 고생이겠네. 주인이 저울에 고기를 올리며 말하자 세연이 조금만 더 주세요, 아저씨. 하고 부탁했다. 주인은 껄껄 웃으며 넉넉하게 한 줌을 더 얹어주었다. 특별한 날이니까 이건 서비스. 동생이 누나 정성 보고 눈물 꽤나 쏟겠는데. 세연은 연신 감사하다며 낡은 지갑을 꺼냈다. 그 안에서 10,000원짜리 지폐 몇 장을 조심스럽게 펼치는 모습을 본 주인은 마음 한구석이 짠해졌는지 포장을 더욱 꼼꼼하게 해주었다. 정육점을 나온 세연은 시장 골목 끝에 있는 ATM 기계 앞에 섰다. 카드를 넣고 잔액 조회 버튼을 눌렀다. 화면에 뜬 숫자는 23만 4,500원.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5만 원을 출금했다. 기계에서 나온 빳빳한 지폐를 받아들며 세연은 속으로 빠르게 계산했다. 인제까지 가는 버스비 왕복 민준이와 함께 먹을 점심값, 그리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한 예비비까지. 마음이 무거워졌지만 민준이를 만난다는 생각에 금세 표정이 밝아졌다. 채소 가게로 향하는 그녀의 발걸음은 신중했다. 진열대 앞에서 하나하나 가격표를 확인하며 필요한 것만 골랐다. 시금치 한 단을 들었다가 내려놓고 조금 더 저렴한 것을 찾아 뒤쪽 진열대로 가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채소 가게 아주머니가 안쓰러운 표정을 지었다. 세연 씨, 이거 어제 들어온 거라 싱싱해. 조금 깎아줄게, 가져가. 아주머니의 배려에 세연은 고맙다는 인사를 몇 번이나 했다. 검은 봉투를 받아들며 눈시울이 살짝 붉어졌다. 이 시장에서 옷가게를 한 지 벌써 15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가게 문을 열고 닫으며 버텨온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명절에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악착같이 일했던 것은 동생들 학비와 생활비를 대기 위해서였고 이제는 홀로 남은 민준이를 위해서였다. 새벽 7시 동서울 종합터미널. 대합실에 커다란 시계를 확인했다. 인제행 버스는 7시 30분 출발. 아직 30분의 여유가 있었다. 가을의 스산한 바람이 터미널 입구로 훅 불어 들어올 때마다 그녀는 코트깃을 더 단단히 여몄다. 도시락 가방을 무릎 위에 소중히 올려놓은 채 차가운 플라스틱 의자에 앉았다. 주변을 둘러보니 그녀처럼 군인 아들이나 남자친구를 면회 가는 듯한 가족들이 여럿 보였다. 그들의 손에도 저마다 정성이 담긴 음식 가방들이 들려 있었다. 옆 벤치에는 이르는 좋기 넘어 보이는 노부부가 앉아 있었다. 할머니가 손주 사진을 꺼내보며 흐뭇하게 웃고 있었다. 할머니가 세연을 보더니 말을 걸어왔다. 아가씨도 면회 가나 봐. 어디 부대에 누가 있는데 그래? 세연이 동생이 강원도 인제 특전사에 있다고 대답하자 할머니의 눈이 동그래졌다. 어머나, 특전사? 아이고, 대단하네. 그런데 동생 면회를 누나가 가? 요즘 세상에 그런 누나가 어디 있어, 참말로. 할머니는 주머니에서 박하사탕을 꺼내 세연의 손에 쥐어주며 자신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풀어놓았다. 내가 젊었을 때는 말이야, 오빠가 군대 가면 보리밥에 김치만 싸들고 면회를 갔었지. 그때는 교통도 안 좋아서 꼬박 하루가 걸렸는데도
가족 얼굴 한번 보는 게 그렇게 좋더라고.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에 아련한 추억이 떠올랐다. 세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의 미소를 지었다. 7시 30분 첫 차에 올라탄 세연은 창가 자리에 앉아 도시락 가방을 꼭 끌어안았다. 버스가 출발하자 회색빛 서울의 빌딩들이 빠르게 뒤로 밀려났다. 점점 낮아지는 건물들 사이로 드넓은 가을 하늘이 펼쳐졌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세연은 민준과의 추억들을 하나씩 꺼내보았다. 민준이가 중학교에 입학하던 날 낯선 교복을 입고 거울 앞에서 이리저리 몸을 돌려보던 모습이 떠올랐다. 누나, 나 멋있지? 아빠도 군복 입으면 이렇게 멋있었겠지? 그때 민준의 질문에 세연은 잠시 말이 막혔었다. 아버지를 기억하지 못하는 막내 동생에게 아버지의 모습을 설명하는 것은 늘 가슴 아픈 일이었다. 그럼 아빠는 정말 멋있는 군인이셨어. 너도 아빠처럼, 아니 아빠보다 더 멋진 사람이 될 거야. 그렇게 대답하며 민준의 머리를 쓰다듬던 자신의 손이 가늘게 떨렸던 것을 세연은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다. 버스가 홍천 휴게소에 잠시 정차했을 때 세연은 도시락 가방을 열어 음식 상태를 확인했다. 계란말이는 여전히 노란 빛을 유지하고 있었고 김밥도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았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가방을 다시 닫은 그녀는 휴게소 화장실에 다녀온 뒤 물 한 병만 사서 서둘러 버스에 올랐다. 두 번째 환승지인 인제 터미널에서 부대 근처로 가는 시골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세연은 벤치에 앉아 잠시 눈을 감았다. 새벽부터 서두른 탓에 피로가 파도처럼 몰려왔지만 민준을 만날 생각에 졸음을 억지로 참아냈다. 옆자리에 앉은 아주머니가 김밥을 먹으며 말을 걸어왔다. 어디 가슈? 혼자 가는 모양이네. 세연이 동생 면회 간다고 하자 아주머니는 부러운 듯 말했다. 동생이 복이 많네. 요즘 세상에 누가 동생 면회를 이리 멀리까지 와. 부모도 안 오는 집이 태반인데. 세 번째 버스에 올라탈 때쯤 세연의 다리는 퉁퉁 부었고 허리도 뻐근하게 아파왔다. 하지만 창밖으로 보이는 산들이 점점 가까워지고 군사시설보호구역이라는 붉은 글씨의 표지판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하자 그녀의 마음은 다시 설렘으로 두근거렸다. 버스 안 라디오에서는 정오를 알리는 시보가 흘러나왔다. 세연은 시계를 확인하며 조바심이 났다. 면회 시간에 늦는 건 아닐까? 민준이가 애타게 기다리고 있을 텐데. 연락할 방법도 없으니 그저 버스가 조금 더 빨리 달려주기만을 바랄 뿐이었다. 마지막 버스가 산길을 따라 구불구불 올라가기 시작했다. 창밖으로는 울긋불긋한 단풍이 산 전체를 화려하게 수놓고 있었고 눈부신 가을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부서지며 반짝였다. 세연은 도시락 가방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혹시나 음식이 다 식었을까 걱정되어 가방을 품에 더 가까이 끌어안았다. 자신의 체온으로라도 따뜻함을 조금이라도 더 지켜주고 싶었다. 특전사부대 입구입니다. 버스 기사의 외침에 세연은 벌떡 일어났다. 내리면서 기사 아저씨에게 고개 숙여 인사를 했다. 정류장에서 부대 정문까지는 걸어서 10분 남짓한 거리. 세연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걷기 시작했다. 길가에 끝없이 이어진 철조망과 군용 트럭이 지나갈 때마다 자욱하게 피어오르는 흙먼지가 이곳이 민간인들의 세상과 분리된 곳임을 실감하게 했다. 걸으면서 세연은 아버지를 떠올렸다. 아버지 강태석 대령도 이런 부대에서 청춘을 바쳤을 것이다. 어머니도 이렇게 설레고 떨리는 마음으로 면회를 왔을 것이다. 그때 어머니의 마음은 어땠을까? 이제 자신이 그 어머니의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이 묘한 운명처럼 느껴졌다. 민준이가 아무 탈 없이 무사히 군 복무를 마치기만을 간절히 기도했다. 드디어 부대 정문이 시야에 들어왔다. 높게 솟은 철조망과 위압적인 정문, 그리고 초소에서 총을 맨 채 경계 근무를 서고 있는 젊은 병사의 모습까지.
세연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옷매무새를 다듬었다. 흐트러진 머리를 손으로 정리하고 도시락 가방을 두 손으로 꼭 쥐었다. 그리고 천천히 정문을 향해 걸어갔다. 그녀의 심장이 기대와 긴장으로 터질 듯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오전 10시 20분. 숨을 헐떡이며 부대 정문 앞에 도착한 세연은 잠시 멈춰서 호흡을 골랐다. 낯선 환경이 주는 위압감에 심장이 세차게 뛰었지만 곧 민준을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애써 용기를 냈다. 정문 초소로 다가가자 앳된 얼굴에 이등병이 경계심 가득한 눈빛으로 밖으로 나왔다. 가스물을 넘겼을까? 순박해 보이는 얼굴이었지만 절도 있는 동작으로 거수 경례를 붙였다. 충성.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한민준 이등병 면회 왔습니다. 세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자 박준혁 이등병은 잠시 그녀의 행색을 살핀 뒤 초소 안으로 들어가 서류를 뒤적였다. 한편 부대 안쪽 막사에서 정문으로 향하던 민준은 갑작스러운 중대장의 호출에 발걸음을 멈춰야 했다. 한민준 이등병, 잠깐 이리 와봐. 다음 주 훈련 일정 변경된 거 확인하고 가. 면회실에 있을 누나 생각에 마음이 급했지만 상관의 명령을 거역할 수는 없었다. 민주는 조바심을 누르며 빠르게 서류를 확인하고 다시 정문으로 향했다. 세연이 초소 앞에서 신분증을 꺼내 보이고 있을 때 멀리서 훈련을 마치고 복귀하는 한 무리의 병사들이 보였다. 그들 중에는 민준도 있었지만 거리가 멀어 서로를 알아보지는 못했다. 운명의 얄궂은 장난이었다. 준혁 이등병은 세연이 건넨 신분증과 면회자, 명부를 번갈아 대조하기 시작했다. 그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더니 이내 고개를 갸우뚱했다. 죄송한데 오늘 면회자 명부에 한민준 이등병 이름이 없습니다. 네, 그럴 리가요. 세연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다.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떨려 나왔다. 분명히 민준이가 편지에 이번 주말에 오라고. 오늘이 면회 가능한 날이라고 했는데요. 준혁은 난처한 표정으로 다시 명부를 확인했지만 결과는 같았다. 민준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가 무어라 설명하려던 바로 그때였다. 웬 소란이야? 등 뒤에서 날카롭고 신경질적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세연이 돌아보니 30 중반쯤으로 보이는 대위 계급장의 장교가 팔짱을 낀 채 삐딱하게 서 있었다. 170cm가 채 되지 않는 작은 키를 보완하려는 듯 유난히 굽이 높은 군화를 신고 있었다. 각진 턱과 날카로운 눈매, 얇은 입술에서 권위적이고 냉소적인 분위기가 물씬 풍겼다. 육군 사관학교 출신으로 임관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대위 계급에 머물러 있는 그의 이름은 오진혁이었다. 그의 표정에는 만성적인 불만과 세상에 대한 불신이 깊게 새겨져 있었다. 오진혁은 팔짱을 낀 채 세연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았다. 낡은 트렌치 코트, 달아빠진 운동화, 그리고 손에 꼭 쥔 도시락 가방까지. 그의 입꼬리가 비웃는 듯 비대칭으로 올라갔다. 또 당신이야? 지난번에도 와서 행패 부리던 그 여자 아니야? 오진혁의 목소리는 모든 것을 단정 짓는 듯한 확신에 차 있었다. 세연은 황당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저는 오늘 여기 처음 왔습니다. 무슨 착오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억울함에 살짝 떨렸다. 도시락 가방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오진혁은 코웃음을 치며 초소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가 서류철 하나를 들고 나왔다. 그리고 특정 페이지를 펼쳐 그녀의 얼굴 앞에 거칠게 들이밀었다. 여기 똑똑히 봐. 지난달 8일 정문 앞 민간인 소란 행위 보고서. 인상차게 30대 후반 여성, 허름한 복장. 당신이잖아. 딱 당신이라고. 그가 서류를 거의 세연의 코앞까지 들이밀자 준혁 이등병은 어쩔 줄 몰라 하며 한 걸음 뒤로 물러났다.
세연은 서류를 잠깐 보고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저는 그날 서울에 있었습니다. 광장시장에서 제 가게 문을 열고 있었어요. 이건 정말 오해입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거짓도 없는 진실함이 담겨 있었지만 오진혁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다. 그에게는 이미 자신이 만든 시나리오가 있었고 그것을 수정할 생각 따위는 추호도 없었다. 거짓말도 정도껏 해야지. 규정 어기고 또 와서 떼쓰는 거잖아. 면회는 사전 신청이 필수야. 당일에 무작정 찾아오면 다 되는 줄 알았어? 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주변을 지나가던 몇몇 병사들이 힐끔힐끔 쳐다보기 시작했다. 세연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들끓는 감정을 억지로 억눌렀다.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그러나 단호하게 대답했다.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동생이 편지에 이번 주말에 오라고만 해서 사전 신청이 필요하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만약 알았다면 당연히 절차대로 신청했을 겁니다. 세연이 도시락 가방을 살짝 들어 보이며 말을 이었다. 새벽 3시부터 일어났습니다. 제 동생이 좋아하는 음식들 하나하나 제 손으로 직접 준비했습니다. 서울에서 여기까지 버스만 3번을 갈아타고 4시간이 넘게 걸려서 왔습니다. 제발, 사정 좀 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녀의 간절한 호소에 오진혁의 표정은 오히려 더욱 싸늘하게 굳어졌다. 그의 내면에 깊숙이 자리한 열등감이 자극받은 듯 보였다. 가난한 집안 출신으로 죽을 힘을 다해 육사에 입학했지만 그는 늘 이방인이었다. 뼈대 있는 군인 집안 자제들 사이에서 키가 작다는 이유로, 배경이 없다는 이유로 온갖 무시와 놀림을 당해야 했다. 진급 심사에서 번번이 미끄러진 것도 그 때문이라고 그는 굳게 믿고 있었다. 자신의 왜소함을 감추기 위해 그는 더욱 강하고 권위적인 모습을 연기해야만 했다. 감성팔이하지 마. 군대가 당신 사정 봐주는 곳인 줄 알아? 그때 부대 건물 쪽에서 또 다른 장교가 빠른 걸음으로 다가왔다. 30대 초반의 여군 장교 윤채린 대위였다. 단정하게 빗어 넘긴 머리와 칼날처럼 날카로운 턱선, 감정을 읽을 수 없는 차가운 눈빛을 가진 그녀는 남성 중심의 군 조직에서 살아남기 위해 누구보다 더 강하고 냉정하게 자신을 단련해 온 인물이었다. 상황을 빠르게 파악한 윤채리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오진혁의 편에 섰다. 또 여자군요. 윤채린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녀는 경멸이 어린 눈빛으로 세연을 쏘아보았다. 여자라서 봐달라는 겁니까? 저도 여자지만 규율은 규율입니다. 눈물 흘리고 감정에 호소한다고 군대 규정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 같은 여성에게서 이런 말을 듣자 세연은 더욱 큰 충격과 당혹감에 휩싸였다. 2명의 장교가 자신을 포위하듯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 엄청난 압박감으로 다가왔다. 도시락 가방을 쥔 손이 축축하게 젖어들었다. 저는 감정에 호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제 동생을 만나고 싶을 뿐입니다. 윤채리는 비웃음을 흘렸다. 요즘 민간인들은 군대를 너무 우습게 알아요. 다들 권리만 주장하고 의무는 생각하지 않죠. 군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증거입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자신도 모르게 내면화된 남성 중심 사회의 논리가 깊게 배어 있었다. 스스로가 여성성을 부정하고 경멸함으로써 이 가혹한 조직에서 살아남으려 발버둥 치고 있었다. 오진혁과 윤채리는 마치 잘 짜인 연극을 하듯 번갈아가며 세연을 몰아붙였다. 규정도 모르고 무작정 찾아온 당신 같은 사람들 때문에 우리 군인들이 얼마나 피곤한지 알아? 민간인이 군사시설 앞에서 소란을 피우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 모르십니까? 세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왔다. 하지만 그녀는 쓰러지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이 도시락 가방을 몇 시간 동안 정성을 다해 만든 이 음식들을 민준이에 대한 사랑을 놓칠 수 없었다.
그녀는 등을 꼿꼿이 폈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리고 제 동생은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청춘을 바치고 있는 군인입니다. 가족이 군인을 면회하는 것이 대체 왜 소란 행위가 되어야 합니까? 세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는 꺾이지 않는 심지가 있었다. 그 말에 오진혁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목에 핏대가 굵게 섰다. 권리라는 단어가 그의 가장 아픈 상처를 후벼 팠다. 권리? 내까짓게 감히 여기서 권리를 운운해? 여기는 군대야. 민간인이 함부로 주둥이를 놀릴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 규율과 절차. 그것만이 여기를 지배하는 유일한 법이야. 오진혁의 고함 소리에 멀리서 상황을 지켜보던 병사들의 어깨가 움츠러들었다. 준혁 이등병은 차마 세연과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다. 그의 내면에서 양심과 복종의 의무가 처절하게 충돌하고 있었지만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세연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차올랐지만 그것이 분노 때문인지 서러움 때문인지 혹은 둘 다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그녀의 심장이 거대한 균열을 일으키며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고 있었다. 세연의 등 뒤로 가을바람이 황량하게 스쳐 지나갔다. 등골을 타고 오르는 것은 단순히 날씨 탓이 아니었다. 눈앞에 선 두 명의 장교 오진혁과 윤채린이 뿜어내는 차가운 냉기는 그녀의 뼛속까지 시리게 만들었다. 그들은 마치 견고하게 쌓아 올린 성벽처럼 한치의 틈도 보이지 않고 그녀를 가로막고 서 있었다. 저는 제 동생은 나라를 지키고 있습니다. 세연은 떨리는 목소리를 애써 가다듬으며 다시 한번 입을 열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간절함과 함께 결코 꺾일 수 없는 자존심이 함께 어려 있었다. 저희 아버지도 군인이셨습니다. 강태석 대령이셨습니다. 머나먼 타국에서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그때는 군인의 가족이 면회를 오면 부대에서 따뜻하게 맞아주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왜 이렇게 변한 것입니까? 제가 아는 군대는, 제가 존경했던 군대는 이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입에 올리는 순간 세연의 목소리에 신락 같은 힘이 실렸다. 그것은 그녀가 기댈 수 있는 마지막 자부심이자 이 부조리한 상황에 맞설 유일한 무기였다. 그러나 그녀의 마지막 자존심은 오진혁의 가장 깊은 열등감을 건드리는 방아쇠가 되고 말았다. 대령. 오진혁의 뇌리에 그 단어가 비수처럼 박혔다. 그는 입술을 비틀며 속으로 비웃었다. 결국 그거였나. 뼈대 있는 군인 집안이라고 유세 떠는 거였어. 그는 죽을 힘을 다해 공부에 육사에 들어갔지만 그곳은 또 다른 계급 사회였다. 장군 아들, 대령 아들. 그들은 시작부터 달랐다. 자신은 늘 그들의 그늘에 가려진 채 배경 없는 놈, 악바리 따위의 꼬리표를 달고 살아야 했다. 강태석이라는 이름은 그도 익히 들어 알고 있었다. 전설처럼 회자되는 전쟁 영웅. 그 영웅의 딸이 지금 자신의 앞에서 초라한 행색으로 아버지를 팔고 있는 꼴이 오진혁에게는 견딜 수 없는 모욕으로 느껴졌다. 그게 옛날 이야기지.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그런 낡아빠진 감상에 젖어 있어. 오진혁이 악을 쓰듯 소리쳤다. 규정이 강화됐고 보안이 중요해졌어. 당신 아버지 시대처럼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는 곳이 아니란 말이다. 무작정 찾아와서 떼쓰면 다 통하는 줄 알아? 그의 목소리는 더욱 날카로워졌고 이성을 잃은 듯 보였다. 윤채린 역시 차가운 눈빛으로 세연을 쏘아보며 거들었다. 아버님이 훌륭한 분이셨던 것과 따님이 규정을 어긴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오히려 군인 가족이시라면 군의 규율과 절차를 더 존중하셨어야죠. 아버님의 명예에 먹칠하는 행동이라는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윤채린의 말은 예리한 칼날이 되어 세연의 가슴을 후벼 팠다. 아버지의 명예. 그녀가 평생을 지키고자 했던 그것을 눈앞의 여자가 무기로 삼아 자신을 공격하고 있었다.
세연의 눈앞이 아찔해졌다. 저는 아버님의 명예에 먹칠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동생의 얼굴을 한번 보고 이 음식을 전해주고 싶었을 뿐입니다. 이것이 그렇게 큰 죄입니까? 그녀의 목소리가 절박하게 흔들렸다. 주변에 모여든 병사들의 숫자는 점점 늘어나고 있었다. 훈련을 마치고 복귀하던 병사들, 작업을 하러 이동하던 병사들이 하나둘 걸음을 멈추고 이 광경을 숨죽여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안타까움과 분노, 그리고 어찌할 수 없는 무력감이 뒤섞여 있었다. 저 대위님들 또 시작이네. 맨날 저런 식이야. 한 병사가 옆 동료에게 들릴 듯 말 듯 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동료 병사가 질색하며 그의 팔꿈치를 쿡 찔렀다. 쉬. 조용히 해. 오 대위님 귀에 들어가면 우리만 죽어나. 그들은 세연을 동정하면서도 자신들의 안위를 먼저 걱정해야 했다. 이것이 바로 계급이라는 보이지 않는 사슬이 지배하는 군대의 냉혹한 현실이었다. 어떤 병사는 자신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었고 어떤 병사는 차마 그 광경을 계속 볼 수 없어 고개를 돌렸다. 그들 중 누군가는 자신의 어머니를, 누나를, 혹은 여동생을 떠올렸을 것이다. 하지만 그 누구도 감히 앞으로 나서지 못했다. 오진혁과 윤채린이라는 이름의 벽은 그들이 넘기에는 너무나 높고 단단했다. 초소 안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박준혁 이등병은 입술을 잘근잘근 깨물었다. 발을 동동 구르며 어쩔 줄을 몰랐다. 그 역시 민간인이었을 때는 면회 오는 가족들을 얼마나 부러워했던가. 어머니가 싸오신 김치찜 하나에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해했던 기억이 생생했다. 저 도시락 가방 안에 담긴 것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밤새 잠 못 이루며 만들었을 사랑과 정성이라는 것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 그는 군인이었고 상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해야 하는 최말단 계급이었다. 그의 얼굴에는 죄책감과 무력감이 뒤섞여 일그러졌다. 세연의 다리가 사시나무처럼 떨리기 시작했다. 새벽부터 뜬 눈으로 음식을 만들고 4시간이 넘게 버스를 갈아타며 달려온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왔다. 하지만 육체적 고통보다 그녀를 더 무너뜨리는 것은 이 비상식적이고 부조리한 상황 그 자체였다. 자신이 무슨 큰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마치 나라를 팔아먹은 역적이라도 된 것처럼 취급받는 이 현실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었다. 저는 그저 세연의 목소리가 갈라지기 시작했다. 뜨거운 눈물이 툭 터진 강물처럼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녀는 울면서도 도시락 가방을 쥔 손에 힘을 풀지 않았다. 그것은 민준에 대한 사랑의 증거였고 20해 동안 동생들을 지켜온 그녀의 헌신 그 자체였다. 오진혁은 눈물을 흘리는 세연을 보며 코웃음을 쳤다. 이제야 말이 좀 통하는군. 그래, 여기는 당신 같은 여자가 감정적으로 호소한다고 해서 통하는 곳이 아니야. 규정대로 다음 주에 정식으로 신청하고 와. 그때까지 기다려. 그의 목소리에는 비뚤어진 승리감이 묻어났다. 자신의 권위가 지켜졌다는 만족감이 그의 얼굴에 역겹게 번졌다. 윤채린도 차갑게 거들었다. 눈물로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자들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죠. 울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 하지만 군대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녀의 말에는 자기 자신을 향한 혐오가 담겨 있었다. 여성성을 부정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었던 그녀의 과거가 또 다른 여성을 향한 날카로운 공격으로 표출되고 있었다. 세연은 흐르는 눈물을 손등으로 닦아내며 마지막 힘을 쥐어짰다. 그녀는 거의 본능적으로 무릎을 꿇으려 했다. 이 방법밖에는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무릎이 차가운 바닥에 닿기 직전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다. 내 딸들은 누구에게도 고개 숙이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야 한다. 늘 입버릇처럼 말씀하시던 아버지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귓가에 울렸다.
세연은 이를 악물고 다시 똑바로 섰다. 그래도 제가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조금만 정말 조금만이라도 좋습니다. 민준이 얼굴이라도 잠시 보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5분도 좋습니다. 아니, 3분만이라도 제발 부탁드립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거의 애원에 가까웠지만 그 속에는 결코 무너지지 않으려는 강인함이 남아 있었다. 그 모습이 오진혁의 신경을 더욱 거슬렀다. 그는 한 발짝 더 다가서며 노골적으로 위협했다. 더 이상 뗐으면 정말 헌병 부른다. 민간인이 군사시설 앞에서 소란을 피우고 업무를 방해했다고 정식으로 신고할 거야. 그럼 당신 전과자 되는 거야. 그래도 계속할 텐가? 그의 눈빛이 번뜩였다. 그는 진심이었다. 실제로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들었다. 세연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았다. 병사들의 안타까운 눈빛, 준혁 이등병의 죄책감 어린 표정, 그리고 오진혁과 윤채린의 얼음장 같은 얼굴들. 그녀는 이곳에서 자신이 얼마나 무력하고 외로운 존재인지 처절하게 깨달았다. 아무리 정당한 이유가 있어도, 아무리 간절하게 호소해도 계급과 권력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때였다. 멀리서 행군을 마치고 돌아오는 부대의 군합발 소리가 땅을 울리며 들려오기 시작했다. 그 대열 속에는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민준도 있었다. 하지만 세연은 그것을 알 리 없었고 민준 역시 정문에서 자신의 누나가 어떤 수모를 겪고 있는지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 운명은 그렇게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두 사람을 스쳐 지나가게 만들고 있었다. 오진혁의 인내심이 마침내 바닥을 드러냈다. 계속해서 버티고 서 있는 세연의 모습이 마치 자신의 권위에 대한 정면 도전처럼 느껴졌다. 그의 내면에서 오랫동안 억눌려왔던 열등감과 분노가 시꺼먼 용암처럼 들끓어 올랐다. 이제 그만하라고 했을 텐데. 더 이상은 못 참아. 그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자 주변의 공기가 순간적으로 얼어붙었다. 멀리서 지켜보던 병사들도 저도 모르게 숨을 죽였다. 세연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희망을 놓지 않은 채 한 발짝 앞으로 나섰다. 제발 정말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민준이 얼굴만 잠깐이라도 보고 가게 해주십시오. 이 음식이라도 제발 전해주게 해주세요. 그녀가 애원하며 도시락 가방을 앞으로 들어올리는 순간 오진혁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다. 자신의 명령이 일개 민간인 여자에게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그의 자존심을 산산조각 내고 있었다. 옆에 서 있던 윤채린이 기름을 부었다. 정말 끈질기시네요. 이쯤 되면 명백한 규율 위반입니다. 상부에 보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진혁 대위님. 그녀의 목소리에는 묘한 경쟁심이 섞여 있었다. 오진혁보다 자신이 더 강경하고 단호한 군인이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계산된 행동이었다. 남성 중심의 군대에서 살아남기 위해 그녀가 터득한 생존 방식은 더 냉정하고 더 무자비해지는 것이었다. 지금 당장 헌병대에 연락한다. 민간인이 군 시설에 무단 침입을 시도하고 장교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오진혁이 휴대폰을 꺼내 들며 위협적으로 소리쳤다. 그가 실제로 번호를 누르는 신용을 하자 세연은 본능적으로 한 발짝 더 다가섰다. 안 됩니다.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가득했다. 그녀는 손을 뻗어 오진혁의 팔을 막으려 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어딜 만져. 오진혁이 소리를 지르며 갑자기 발을 번쩍 들어 올렸다. 마치 벌레를 쫓아내려는 듯 위협적으로 발길질을 하려는 동작을 취했다. 물러서. 더러운 손으로 가까이 오지 마. 그의 고함과 함께 세연은 반사적으로 뒤로 움찔했다. 그 짧은 순간 그녀는 균형을 잃고 휘청거렸다. 위태롭게 흔들리는 그녀의 손에서 20해의 헌신과 새벽의 정성이 담긴 도시락 가방이 미끄러지기 시작했다.
오진혁의 손이 순간적으로 뻗어나왔다. 그것이 그녀를 밀치려던 의도적인 행동이었는지 아니면 단순히 뿌리치려던 반사적인 행동이었는지는 분명하지 않았다. 하지만 결과는 명확했다. 퍽. 오진혁의 손등이 도시락 가방과 강하게 부딪혔다. 가방은 세연의 손에서 완전히 벗어나 포물선을 그리며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을 향해 떨어졌다. 시간이 마치 느리게 흐르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 뜬 도시락 가방에 고정되었다. 세연의 크게 뜨인 눈, 오진혁의 뒤틀린 얼굴, 윤채린의 싸늘한 표정, 그리고 병사들의 경악 어린 얼굴까지. 둔탁한 소리와 함께 도시락 가방이 바닥에 부딪혔다. 지퍼가 터지면서 그 안에 고이 담겨있던 도시락 통들이 와르르 쏟아져 나왔다. 플라스틱 뚜껑이 열리면서 새벽의 정성이 담긴 음식들이 처참한 모습으로 사방에 흩어졌다. 샛노란 계란말이가 흙먼지가 뒹구는 바닥을 대구르르 굴러갔다. 노릇노릇하게 붙여낸 동그랑땡들이 사방으로 흩어졌다. 고소한 냄새를 풍기던 김치전은 마른 낙엽 위로 뒤집어졌고 붉은 기름이 바닥에 얼룩을 남기며 번졌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정성껏 말아놓은 김밥이었다. 충격에 김밥 옆구리가 터지면서 그 안에 있던 속 재료들이 모두 쏟아져 나왔다. 노란 단무지, 초록색 시금치, 주황색 당근, 갈색 우엉이 바닥에 어지럽게 널브러졌다. 고슬고슬하게 지어 양념했던 밥알들은 흙먼지와 뒤섞여 더 이상 음식이라고 부를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다. 새벽 3시부터 시작된 그녀의 사랑과 정성이 한순간에 더러운 쓰레기가 되어버린 것이다. 세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녀의 눈은 바닥에 흩어진 음식들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바라봤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손을 뻗어 무언가를 잡으려 했지만 이미 모든 것이 끝나버린 뒤였다. 그녀의 눈에서 참아왔던 눈물이 주르륵, 주르륵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것을 막을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윤채린이 차갑게 말했다. 자업자득이네요. 규율을 지키지 않으면 결국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없었다. 오히려 자신의 판단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 팔짱을 낀 채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세연을 내려다보았다. 오진혁도 무표정한 얼굴로 서 있었다. 이제 됐지? 볼일 끝났으면 갈 길 가. 다음에는 제대로 신청하고 오라고 분명히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태연했다. 하지만 그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는 자신의 권위가 지켜졌다는 묘한 안도감과 만족감이 번뜩이고 있었다. 세연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의 냉기가 무릎을 뚫고 올라왔지만 그것보다 더 아픈 것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마음이었다.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흩어진 음식들을 하나씩 줍기 시작했다. 흙이 묻은 계란말이를 조심스럽게 손바닥에 올려놓았다. 이미 먹을 수 없는 상태였지만 버릴 수가 없었다. 이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다. 민준에 대한 사랑이었고 20해의 세월을 버텨온 누나의 마음이었으니까. 주변에서 이 참혹한 광경을 지켜보던 병사들의 표정이 고통스럽게 일그러졌다. 어떤 병사는 눈시울이 붉어졌고 어떤 병사는 주먹을 꽉 쥐며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삼켰다. 하지만 그 누구도 나서지 못했다. 보이지 않는 계급의 사슬이 그들의 몸과 마음을 꽁꽁 묶고 있었다. 그만해요. 이미 다 버려진 거잖아요. 윤채린이 비웃듯 말했지만 세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흩어진 음식 조각들을 모을 뿐이었다. 어떤 것들은 흙과 낙엽에 뒤섞여 형체를 알아볼 수도 없었지만 그래도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오진혁이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정말 답답한 여자군. 이제 그만하고 가라고. 여기서 이러고 있어 봐야 소용없어. 하지만 세연은 여전히 무릎을 꿇은 채
흩어진 별 조각들을 줍듯 음식을 주었다. 그녀의 어깨가 흐느낌에 가늘게 들썩였다. 그 모습을 보다 못한 몇몇 병사들은 차마 견디지 못하고 자리를 떠났다. 남은 사람들도 무겁고 불편한 침묵 속에서 어쩔 줄을 몰라 했다. 바로 그때였다. 저 멀리서 땅을 울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규칙적인 프로펠러 소리. 처음에는 작게 들리던 소리가 점점 커지며 하늘을 뒤덮기 시작했다. 누군가 소리쳤다. 헬기다. 모두의 시선이 하늘로 향했다. 국방색으로 칠해진 군용 헬기 한 대가 부대 상공을 선회하며 고도를 낮추고 있었다. 정문에서 약 500m 떨어진 연병장 외곽. 완전 군장을 한 소대의 병사들이 지옥 같은 20km 급속 행군을 마치고 부대로 복귀하고 있었다. 땀으로 흥건히 젖은 전투복, 흙먼지를 잔뜩 뒤집어 쓴 군화, 그리고 피로에 절어 풀린 눈동자들. 하지만 혹독한 훈련을 무사히 마쳤다는 안도감과 성취감이 그들의 얼굴에 희미하게 어려 있었다. 선두에는 분대장인 정우진 병장이 묵묵히 걸어가고 있었고 그 뒤로 소대원들이 힘겹게 발을 맞추고 있었다. 대열의 중간쯤 한민준 2등병도 속해 있었다. 그의 어깨를 짓누르는 군장의 무게가 천근만근 같았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다른 곳을 향해 날아가고 있었다. 누나, 지금쯤이면 와서 기다리고 계실 텐데. 오늘 누나가 온다는 생각에 아침부터 시작된 고된 훈련도 견딜만 했다. 훈련 내내 그는 누나가 싸왔을 음식들을 상상했다. 달콤하고 폭신한 계란말이, 고소한 동그랑땡, 그리고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누나표 김밥. 그 생각만으로도 입안에 침이 고였다. 그는 손목시계를 슬쩍 확인하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빨리 막사에 도착해서 씻고 누나를 만나야 하는데 시간이 너무 늦어지는 것 같아 조바심이 났다. 누나가 오래 기다리는 것은 아닐까? 소대가 정문 쪽으로 가까워질수록 멀리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민주는 고개를 들어 정문 쪽을 바라보았다. 위병소 근처에 평소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보였다. 처음에는 그저 다른 면회객들이려니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하지만 점점 가까워지면서 무언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그의 온몸을 감쌌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 소대가 마침내 정문 앞을 지나가는 순간 민준의 눈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들어왔다. 누군가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 주위로는 음식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고 2명의 장교가 싸늘한 눈빛으로 그 사람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주변의 다른 병사들은 멀찍이 서서 그저 지켜보고만 있었다. 민주는 처음에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차리지 못했다. 하지만 한 걸음 또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순간 그의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듯 했다. 익숙한 트렌치 코트, 힘없이 숙인 어깨, 그리고 바닥에 흩어진 음식들을 떨리는 손으로 줍고 있는 그 모습. 누나였다. 한지연. 20해 동안 자신을 업고 키운 세상에 단 하나뿐인 그의 누나였다. 누나의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선명했고 희고 고왔던 손은 흙과 기름으로 더러워져 있었다. 민준의 세상이 순간적으로 멈췄다. 주변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오직 누나의 모습만이 흑백 사진처럼 그의 망막에 박혔다. 누나. 민준의 입에서 작은 신음소리가 새어나왔다. 다리가 후들거리며 힘이 풀렸다. 어깨를 짓누르던 군장의 무게보다 수만 배는 더 무거운 무언가가 그의 가슴을 짓눌렀다. 죄책감, 분노,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슬픔이 한꺼번에 몰아쳤다. 왜 누나가 저런 모습으로 저곳에 있어야 하는가?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가?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자신의 누나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누나가 지금 저곳에서 끔찍한 고통과 수모를 당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민준의 주먹이 분노로 하얗게 떨렸다. 이를 악물었다. 당장이라도 대열을 박차고 뛰쳐나가 누나를 일으켜 세우고 싶었다. 누나를 저렇게 만든 저 장교들의 멱살을 잡고 소리치고 싶었다. 하지만 그의 몸은 대열이라는 보이지 않는 족쇄에 묶여 있었다. 그는 계속해서 앞으로 걸어가야만 했다. 발걸음을 멈추려 했지만 뒤에서 밀려오는 동료들 때문에 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몸은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흡! 민준이 대열을 이탈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순간 바로 앞에서 걷던 정우진 병장이 귀신같이 알아채고 뒤를 돌아봤다. 정 병장의 눈빛은 날카로웠지만 그 속에는 안타까움이 담겨 있었다. 그는 민준의 옆으로 바싹 붙어 그의 팔을 강하게 붙잡았다. 그리고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안 돼, 한민준. 지금 가면 너만 다쳐. 너까지 끝장난다고. 하지만 병장님, 저기 우리 누나가. 민준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갈라져 있었다.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가득 고였다. 정 병장은 민준의 팔을 더 세게 잡으며 말했다. 알아. 나도 다 봤어.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지금 내가 나서면 대열 이탈에 상관 모욕까지 추가돼. 그럼 넌 영창 가고 너희 누님은 더 가슴 찢어질 거야. 제발 참아. 민준은 정 병장의 손을 뿌리치려 발버둥 쳤지만 병장의 힘은 생각보다 강했다. 주변의 다른 동기들도 민준을 둘러싸며 그를 말렸다. 민준아, 참아라. 지금은 어쩔 수 없어. 저기 오 대위님, 윤 대위님 보이잖아. 지금 나서면 너만 손해야. 그들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간절했다. 민준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었다. 민준은 울면서 계속 뒤를 돌아보았다. 누나는 여전히 무릎을 꿇고 있었다. 흙먼지 투성이가 된 노란 계란말이, 터져버린 김밥, 부서진 동그랑땡. 모두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들이었다. 누나가 새벽부터 일어나 자신을 위해 만들었을 그 음식들이었다. 그 사실을 알기에 민준의 가슴은 칼로 도려내는 듯 아팠다. 소대는 무정하게 계속 전진했고 정문과의 거리는 점점 멀어졌다. 민준은 몇 번이나 주저앉으려 했지만 정 병장과 동기들이 그의 양팔을 붙잡고 거의 끌다시피 앞으로 나아갔다. 조금만 참아. 나중에 분명히 기회가 있을 거야. 정 병장의 위로가 공허하게 귓가를 맴돌았지만 민준은 어쩔 수 없이 발걸음을 옮겼다. 막사에 도착하자마자 민준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다리에 힘이 완전히 풀려버렸다. 등 뒤에 군장이 쿵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졌다. 그의 얼굴은 핏기 없이 창백했고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눈물이 쉴 새 없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는 울음소리를 내지 않으려 입술을 피가 나도록 꽉 깨물었다. 정 병장이 다가와 민준의 어깨에 조용히 손을 얹었다. 민준아, 괜찮. 내가 왜 군인이 된 걸까요? 정 병장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민준이 갈라진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의 입가에는 자조적인 웃음이 걸려 있었다. 아버지처럼 나라를 지키는 멋진 군인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 누나 하나 지키지 못하는 내가 무슨 군인입니까? 민준은 고개를 땅에 떨구며 흐느꼈다. 누나가 날 위해서 20년을 희생했습니다. 그런데 난 누나가 저렇게 무릎 꿇고 있을 때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지나쳐왔습니다. 겁쟁이처럼. 그의 목소리에는 뼈를 깎는 듯한 자책감이 묻어났다. 어깨가 격렬하게 들썩였다. 정 병장은 민준의 옆에 함께 주저앉아 그의 등을 묵묵히 두드려 주었다. 이게 군대야, 민준아. 부조리하고 역 같아도 우리는 일단 참아야 해. 가족이 와도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아파도 아프다고 말 못하고. 이게 현실이야. 정 병장의 목소리에도 깊은 씁쓸함이 묻어났다. 그 역시 비슷한 경험이 있었음을 암시했다.
민주는 속으로 계속해서 되뇌었다. 죄송해요, 누나. 정말 죄송합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누나가 보내준 편지를 꺼내 꽉 쥐었다. 편지가 구겨져 찢어질 정도로 힘을 주었다. 누나의 정성스러운 글씨, 따뜻한 격려의 말들이 이제는 비수가 되어 그의 심장을 찔렀다. 동기들이 말없이 민준의 주위에 모여 앉았다. 그들도 민준의 아픔을 이해했고 동시에 자신들의 무력함을 느꼈다. 막사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 찼고 창밖으로 멀리서 들려오는 훈련 구호 소리만이 비현실적으로 울려 퍼졌다. 민주는 그렇게 바닥에 앉아 소리 없이 울었다. 그의 눈물 속에는 누나에 대한 미안함과 사랑,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지독한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멀리서 들려오던 헬리콥터 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음을 그는 알지 못했다. 정문 앞 시간은 멈춘 듯 했다.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의 냉기가 세연의 무릎을 통해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그녀는 더 이상 울음소리조차 내지 못했다. 모든 감정이 소진된 텅 빈 껍데기처럼 그저 기계적으로 바닥에 흩어진 음식 조각들을 쓸어 담고 있었다. 흙먼지가 묻은 계란말이, 터져버린 김밥, 부서진 동그랑땡, 그것들은 더 이상 음식이 아니었다. 20해 동안 그녀가 지켜온 삶과 사랑이 눈앞에서 더럽혀지고 짓밟힌 잔해였다. 오진혁과 윤채리는 팔짱을 낀 채 그 광경을 지루하다는 듯이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들에게 이 상황은 이미 끝난 게임이었다. 규율을 어긴 민간인을 계도했고 자신들의 권위를 확고히 했다. 이제 이 지저분한 여자가 눈앞에서 사라져주기만 하면 모든 것이 완벽했다. 이제 그만하시죠. 더 이상 볼썽 사나운 꼴 보이지 말고. 윤채린의 목소리에는 지루함마저 묻어났다. 그녀는 손목시계를 확인하며 작게 한숨을 내쉬었다. 오진혁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 정리하고 가. 다음에는 제대로 신청하고 오라고 분명히 말했다. 알아들었으면 썩 꺼져. 그들의 목소리는 세연의 귓가에 닿지 않았다. 그녀의 세상은 오직 무릎 아래 지름 1미터 남짓한 비극의 공간에 갇혀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두두두두두두. 처음에는 멀리서 들려오는 희미한 소음이었다. 마치 거대한 벌의 날갯짓 같은 낮고 규칙적인 소리. 하지만 그 소리는 순식간에 거대한 굉음으로 변해갔다. 땅이 미세하게 울리기 시작했고 공기가 진동했다. 뭐야, 이 소리는? 오진혁이 미간을 찌푸리며 하늘을 올려다봤다. 병사들이 하나둘 고개를 들었고 그들의 얼굴에 당혹감이 어렸다. 윤채린 역시 멈칫하며 소리가 나는 방향을 바라보았다. 국방색으로 칠해진 거대한 군용 헬리콥터 한 대가 구름을 뚫고 모습을 드러냈다. 처음에는 작은 점처럼 보이던 것이 눈 깜짝할 사이에 거대한 강철의 새로 변해 부대 상공을 뒤덮었다. 두두두두두두두두두. 프로펠러가 만들어내는 굉음은 귀를 찢을 듯 했고 모든 소리를 집어삼켰다. 헬기가 고도를 낮추자 강력한 하강풍이 회오리처럼 몰아쳤다. 연병장의 마른 흙먼지가 거대한 장막처럼 피어올랐고 나뭇가지들이 부러질 듯이 휘어졌다. 세연이 간신히 쓸어 담고 있던 음식 조각들이 강풍에 다시 사방으로 흩날렸다. 그녀의 머리카락이 미친 듯이 휘날렸고 낡은 트렌치코트 자락이 세차게 펄럭였다. 악! 몇몇 병사들이 눈을 가리며 비명을 질렀다. 초소의 유리창이 위태롭게 덜덜 떨렸다. 박준혁 2등병이 급하게 무전기를 집어들고 소리쳤다. 정문 초소. 정문 초소. 미확인 헬기 접근 중. 신원 확인 바람. 반복한다. 미확인 헬기 접근 중. 그의 목소리는 헬기의 굉음에 묻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 오진혁과 윤채린의 얼굴이 굳어졌다. 오늘 헬기 이착륙 일정 있었나? 아니요, 보고받은 바 없습니다. 두 사람은 황급히 서로를 바라보았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자신들이 통제할 수 없는 예상 밖의 상황이 발생했다는 사실이 그들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헬기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부대 중앙 연병장을 향해 하강하기 시작했다. 그 위용 넘치는 모습은 마치 하늘의 신이 강림하는 듯 했다. 헬기가 연병장에 착륙하는 동안 정문 주변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흩어져 있던 병사들이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재빨리 줄을 맞춰 섰고 오진혁과 윤채린도 헝클어진 군복 매무새를 다듬으며 자세를 바로잡았다. 하지만 세연은 여전히 무릎을 꿇은 채였다. 이제는 고개조차 들지 못했다. 수치심과 굴욕감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거대한 힘 앞에서 그녀는 완전히 압도당해 있었다. 마침내 헬기의 프로펠러가 서서히 멈추고 연문이 열렸다. 그곳에서 한 사람이 내렸다. 거리가 멀어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그의 실루엣만으로도 엄청난 위압감이 느껴졌다. 50 후반으로 보이는 나이, 흐트러짐 없는 자세, 그리고 단정하게 차려입은 제복. 그의 가슴에는 여러 개의 훈장이 별처럼 빛나고 있었고 양어깨의 견장은 가을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반짝였다. 3개? 한 병사가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별 3개. 중장. 군단장이었다. 그 말이 바람을 타고 퍼져나가는 순간 정문 앞의 모든 공기가 얼어붙었다. 오진혁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윤채린의 눈동자는 공포로 흔들렸다. 군단장. 오늘 순시 일정이 있다는 보고는 전혀 없었다. 이것은 예고 없는 방문, 즉 암행이었다. 연병장으로 달려온 의전용 지프 차량이 군단장을 태우고 정문 쪽으로 향했다. 차 안에서 군단장 김태준 중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부대 상황을 살피고 있었다. 그의 날카로운 눈은 정문 근처에 부자연스럽게 모여있는 병사들과 그 중심에 있는 기이한 광경을 놓치지 않았다. 무릎을 꿇고 있는 민간인 여성. 그녀를 싸늘하게 내려다보는 2명의 대위. 그리고 바닥에 어지럽게 흩어져 있는 음식물들. 뭔가 단단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한 그는 운전병에게 나지기 명령했다. 정문 앞에 차 세워. 지프가 부드럽게 정문 앞에 멈춰 섰다. 김태준 중장이 차에서 내리는 순간 오진혁과 윤채린은 거의 반사적으로 경례를 붙였다. 주변의 모든 병사들도 칼같이 차렷 자세를 취했다. 충, 성, 대위 최, 도, 연, 충, 성, 대위 박, 수, 영. 2 사람의 목소리는 긴장으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김태준의 시선은 그들을 향하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른 한 곳에 고정되어 있었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는 여자. 흙먼지로 더러워진 그녀의 손. 절망으로 가득 찬 그녀의 눈동자. 그리고 그녀 주위에 흩어진 사랑의 잔해들. 김태준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얼음처럼 굳어졌다. 수십 년의 군 생활 동안 수많은 비극과 부조리를 봐왔지만 지금 눈앞의 이 광경은 그의 심장을 아프게 찔렀다. 그는 한 걸음 한 걸음 세연에게 다가가기 시작했다. 그의 군화가 아스팔트를 밟는 소리가 마치 사형 선고처럼 무겁게 울려 퍼졌다. 오진혁이 다급하게 상황을 설명하려 했다. 군단장님, 이 민간인이 규율을 어기고. 조용히. 김태준은 그를 돌아보지도 않고 나직이 말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감은 천둥과 같았다. 오진혁은 즉시 입을 다물었다. 김태준은 마침내 세연의 앞에 섰다. 그리고 모두가 경악하는 행동을 했다. 그는 자신의 허리를 숙여 그녀와 눈높이를 맞추었다. 일어나시지요, 여사님. 그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부드럽고 정중했다. 하지만 세연은 고개를 들 수 없었다. 너무나 부끄러웠고 또 다른 굴욕을 당할까 두려웠다. 김태준은 다시 한번 말했다. 괜찮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부디 일어나십시오. 세연은 마침내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물 자국이 선명한 얼굴, 흙으로 더러워진 손, 그리고 모든 것을 포기한 듯한 절망의 눈빛. 김태주는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듯 했다. 그 눈매, 반듯한 이마, 그리고 굳게 담은 인매까지. 너무나도 닮은 사람이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 수십 년 전 포연이 자욱했던 머나먼 타국의 전장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다. 당시 소령이었던 자신이 적의 기습에 쓰러졌을 때 자신을 밀쳐내고 대신 총탄을 온몸으로 받아냈던 한 사람. 그의 부관이자 친형 같았던 사람. 준석이 형. 김태준의 눈동자가 세차게 흔들렸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거의 속삭이듯 물었다. 혹시 아버님 함자가 강태석 대령님이 아니십니까? 세연은 놀란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아버지의 이름이 어떻게 이 사람의 입에서 나올 수 있단 말인가? 제 아버지이십니다. 그 대답을 듣는 순간 김태준의 눈가가 붉어지기 시작했다. 역시 그랬구나. 준석이 형님의 그토록 애지중지하던 딸이었구나. 그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터져나오는 감정을 억지로 억눌렀다. 그리고 세연의 어깨를 부드럽게 잡으며 말했다. 강태석 대령님은 제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당신의 딸들을 제게 부탁하셨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격하게 떨렸다. 세연의 눈에서 새로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처음이었다. 아버지를 기억하는 사람을 만난 것은 그것도 아버지가 목숨을 바쳐 구한 사람이었다니. 김태준은 주변을 둘러보았다. 바닥에 흩어진 음식들, 세연의 처참한 모습, 그리고 오진혁과 윤채린의 굳어버린 얼굴. 그는 모든 상황을 파악했다. 그의 표정이 순식간에 차가운 분노로 뒤덮였다. 김태준이 천천히 일어서며 오진혁과 윤채린을 향해 돌아섰을 때 그의 눈빛은 시베리아의 겨울보다 더 차가웠다. 이게 도대체 무슨 짓들이야?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지만 그 속에는 곧 터져나올 화산의 분노가 담겨 있었다. 오진혁과 윤채리는 이제야 자신들이 건드려서는 안 될 것을 건드렸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하지만 이미 때는 늦어 있었다. 하늘에서 내려온 그림자는 그들의 모든 것을 심판하기 위해 그곳에 서 있었다. 군단장님, 오해가 있으십니다. 오진혁이 거의 비명에 가까운 목소리로 변명하기 시작했다. 그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있었고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비오듯 흘러내렸다. 이 민간인이 먼저 군 규정을 어기고 면회 신청도 없이 무단으로 접근했습니다. 저희는 그저 규정과 절차에 따라. 규정? 김태준이 그의 말을 잘랐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는 손가락으로 바닥에 흩어진 음식물들을 가리켰다. 이게 규정인가? 그는 세연의 흙먼지 묻은 무릎을 가리켰다. 이게 절차인가? 다시 오진혁과 윤채린을 번갈아 쏘아보며 그의 목소리에 서리빨 같은 분노가 실렸다. 민간인을, 그것도 내 전우이자 대한민국 영웅의 가족을 이 차가운 바닥에 무릎 꿇리고 그 정성이 담긴 음식을 쓰레기처럼 짓밟아 놓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 육군의 규정이고 절차란 말인가? 그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며 천둥처럼 울려 퍼졌다. 주변에 도열해 있던 병사들은 저도 모르게 어깨를 움츠렸다. 감히 누구도 숨소리조차 제대로 내지 못했다. 윤채린이 떨리는 목소리로 거들었다. 저희는 그저 군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민간인이 군 시설 앞에서 계속 소란을 피우며. 소란? 김태준이 비웃음을 흘렸다. 동생을 만나러 온 누나의 간절한 마음이 소란으로 들리던가. 새벽부터 일어나 음식을 만들고 수백 리 길을 달려온 그 정성이 자네들 눈에는 소란으로 보였나? 자네들이 말하는 그 군 기강이라는 것은 힘없는 약자를 짓밟고 모욕을 줌으로써 세워지는 것인가?
그의 일갈에 윤채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의 냉철한 가면이 산산조각 나고 그 아래에 감춰져 있던 두려움과 당혹감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김태준은 더 이상 그들과 말을 섞을 가치조차 없다는 듯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시 한번 충격에 빠뜨렸다. 그는 망설임 없이 세연의 앞에 한쪽 무릎을 꿇었다. 별 3개 군단장이 초라한 행색의 민간인 여성 앞에 무릎을 꿇었다. 오진혁과 윤채린의 얼굴이 경악으로 일그러졌다. 병사들은 자신들의 눈을 의심했다.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다. 군대라는 엄격한 상명하복의 조직에서 최고 지휘관이 민간인에게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김태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그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맺혔다. 강태석 대령님의 따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는 고개를 깊이 숙였다. 생명의 은인이신 형님의 따님을 제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하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너무 늦었습니다. 부디 저와 우리 군을 용서하십시오. 그의 진심 어린 사과에 그곳의 모든 시간이 멈춘 듯 했다. 세연은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몰라 하며 손을 내저었다. 아닙니다. 군단장님 이러지 마십시오. 군단장님께서 사과하실 일이 아닙니다. 제가 규정을 몰랐던 탓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렸지만 김태준의 진심에 얼어붙었던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이 느껴졌다. 김태준이 천천히 일어섰다. 그의 얼굴에는 슬픔과 함께 강철 같은 결의가 서려 있었다. 아닙니다. 이것은 규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의 기본된 도리의 문제입니다. 군인이기 이전에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겁니다. 그는 즉시 자신의 부관을 불렀다. 당장 이 부대에 대한 전면 감찰을 실시한다. 오늘 있었던 이 일뿐만 아니라 지난 1년간의 모든 민원과 사건, 사고 보고를 전부 재조사해 단 하나도 빠짐없이. 그의 명령은 단호했고 부관은 우렁찬 목소리로 경례하며 즉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오진혁과 윤채리는 이제 자신들의 운명이 끝났음을 직감했다. 군단장님,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오진혁이 비굴하게 매달리려 했지만 김태준의 차가운 시선에 차마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최도연 대위, 박수영 대위. 김태준이 그들의 이름을 불렀다. 두 사람은 지금 이 시간부로 모든 직무에서 배제한다. 조사가 끝날 때까지 대기하도록. 헌병은 두 사람을 즉시 연행해. 그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대기하고 있던 헌병들이 다가와 오진혁과 윤채린의 양팔을 붙잡았다. 그들의 얼굴에 있던 오만함과 권위는 온데간데 없고 오직 패배자의 절망과 공포만이 남아있었다. 그날 오후 부대 회의실에는 긴급 조사단이 꾸려졌다. 김태준 군단장이 직접 조사를 지휘했다. 그동안 오진혁과 윤채린의 포갑에 숨죽이고 있던 병사들이 하나둘씩 용기를 내어 증언대에 서기 시작했다.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진실들은 썩어 문드러진 부대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첫 번째로 증언대에 선 것은 초소 근무를 섰던 박준혁 2등병이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또렷하게 말했다. 최도연 대위님은 이전부터 면회 온 다른 가족들에게도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셨습니다. 조금이라도 규정에 어긋나면 고성을 지르며 면박을 주기 일쑤였습니다. 이어서 정우진 병장이 나섰다. 지난달 야간 낙하 훈련 때 장비 일부에 결함이 있다는 보고가 있었지만 박수영 대위님은 정신력이 해이해졌다며 훈련을 강행했습니다. 결국 동기 한 명이 착지 과정에서 발목이 부러지는 큰 부상을 입었지만 사고 보고서에는 개인 부주의로 인한 경미한 부상으로 축소 보고되었습니다. 병사들의 증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3개월 전 훈련 중에 탈진으로 쓰러졌는데 최도연 대위님이 꾀병 부린다며 진흙탕에 머리를 박게 했습니다. 박수영 대위님은 여군이라는 이유로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남자 간부들보다 저희를 더 가혹하게 다뤘습니다. 숨겨져 있던 진실들이 복물처럼 터져나왔다. 오진혁은 자신의 진급을 위해 사소한 사고들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은폐했고 허위 보고서를 작성해 상부를 기만해왔다. 심지어 세연을 지난달에도 소란을 피웠던 상습 민원인으로 조작한 것 역시 자신의 초기 대응이 정당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치밀한 계산이었음이 밝혀졌다. 궁지에 몰린 오진혁은 결국 모든 것을 자백했다. 저는 그저 부대를 위해서였습니다. 완벽한 보고서를 만들어야 예산도 더 받고 진급도 할 수 있으니까요. 저는 키도 작고 집안 배경도 좋지 않아 육사 시절부터 늘 무시당했습니다. 그래서 더 완벽해야만 했고 더 강해 보여야만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비참했지만 그것이 그의 죄를 덜어줄 수는 없었다. 김태준이 단호하게 말했다. 자네의 열등감이 다른 사람의 인격을 짓밟을 권리가 되는가? 자네 부모님께서 자네를 그렇게 가르치셨나? 가난이 폭력의 핑계가 될 수는 없다. 오진혁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다. 윤채린 역시 여군으로서 살아남기 위해 더 냉정하고 가혹하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다고 변명했지만 그것 역시 용납될 수 없는 것이었다. 김태준은 즉시 최종 명령을 내렸다. 최도연 대위, 박수영 대위. 두 사람은 즉시 직위 해제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 또한 직권 남용 및 가혹 행위 등의 혐의로 군 검찰에 형사 고발 조치하도록.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타협의 여지는 없었다. 회의실에 앉아있던 병사들 사이에서 나직한 안도의 한숨이 흘러나왔다. 그동안 그들을 억눌러왔던 거대한 바위가 치워지는 느낌이었다. 누군가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고 누군가는 주먹을 불끈 쥐며 속으로 환호했다. 정의가 마침내 실현되는 순간이었다. 조사를 마친 김태준은 부관이 안내해준 부대장실에서 기다리고 있던 세연에게 다가갔다. 강태석 대령님의 따님. 오늘 겪으신 끔찍한 일에 대해 군을 대표해서 다시 한번 사죄드립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한민준 2등 병과의 면회를 즉시 주선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부대 밖으로 외출을 허가하겠습니다. 세연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이번에는 감사와 안도의 눈물이었다. 꽁꽁 얼어붙었던 그녀의 세상에 마침내 따뜻한 햇살이 비치기 시작하고 있었다. 부대장실의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고 군기가 바짝 든 2등병 한 명이 안으로 들어섰다. 흙먼지 투성이었던 전투복 대신 깨끗하게 세탁된 전투복으로 갈아입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불안과 긴장이 가득했다. 한민준이었다. 그는 부관의 호출을 받고 이곳으로 오는 내내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정문 앞에서 누나에게 끔찍한 일이 벌어졌고 곧이어 군단장이 나타났다. 그리고 자신이 이곳 부대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머무는 공간으로 불려왔다. 혹시 자신 때문에 누나에게 더 큰 해가 간 것은 아닐까? 아니면 자신이 대열에서 이탈하려 했던 행동이 문제가 된 것일까? 온갖 최악의 시나리오가 그의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다. 충성, 이병한, 민준, 명받았습니다. 민준이 각 잡힌 자세로 경례를 붙였다. 그러나 그의 시선은 곧 소파에 앉아있는 한 사람에게 고정되었다. 누나.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그곳에 조금 전까지만 해도 차가운 바닥에 무릎 꿇고 있던 누나가 앉아 있었다. 깨끗한 물수건으로 얼굴과 손을 닦아냈지만 퉁퉁 부은 눈과 창백한 얼굴은 그녀가 겪었을 고통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었다. 세연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민준아.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민준의 모든 긴장과 통제가 무너져 내렸다.
그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누나에게 달려가 와락 안겼다. 두 사람 모두 참아왔던 눈물을 터뜨렸다. 누나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 민준의 목소리는 죄책감으로 심하게 떨렸다. 그는 누나가 수모를 당하는 순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무력함에 가슴을 치고 있었다. 세연은 그런 동생의 등을 말없이 토닥이며 위로했다. 아니야, 민준아, 아니야. 내가 무사한 게 제일 중요해. 누나는 정말 괜찮아.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했고 그 안에는 동생을 향한 무한한 사랑과 안도감이 담겨 있었다. 김태준 군단장은 두 남매의 재회를 조금 떨어진 곳에서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아버지와 같은 인자한 미소와 함께 깊은 회한이 어려 있었다. 준석이 형, 내가 너무 늦었지. 형님이 남기신 이 보물들을 하마터면 내가 지키지 못할 뻔했어. 그는 속으로 되뇌며 두 남매가 충분히 감정을 추스를 수 있도록 조용히 기다려 주었다. 한참 후 조금 진정된 세연이 김태준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군단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김태준은 손을 저으며 민준에게 다가가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한민준 이등병. 내 아버지는 내가 아는 군인 중 가장 용감하고 명예로운 분이셨다. 진정한 영웅이셨지. 그리고 너는 그 피를 이어받았다. 앞으로 어떤 시련이 닥쳐도 결코 기죽지 말고 내 아버지처럼 훌륭한 군인이 되어라. 알겠나? 민준의 눈이 반짝였다. 자부심이 그의 가슴에 뜨겁게 차올랐다. 기억조차 없는 아버지였지만 군단장의 말을 통해 비로소 아버지의 실체를 느낄 수 있었다. 아버지는 그저 사진 속에 존재하는 희미한 인물이 아니었다. 누군가의 생명을 구한 영웅이었고 자신이 따라야 할 이정표였다. 네, 알겠습니다. 충성. 민준의 경례 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우렁찼다. 김태준은 두 사람에게 말했다. 오늘 하루 특별 외출을 허가한다. 부대 밖으로 나가 따뜻한 식사도 하고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도 실컷 나누도록 해라. 그의 세심한 배려에 세연과 민준은 몇 번이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잠시 후 두 사람은 나란히 부대를 나섰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거대하고 위압적인 철옹성 같았던 부대의 정문이 이제는 그들을 따뜻하게 배웅해주고 있었다. 부대 인근의 작은 한식당.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있었다. 세연이 미처 전하지 못했던 도시락 대신 식당 아주머니가 정성껏 차려준 뜨끈한 김치찌개와 제육볶음이 상위에 놓였다. 민주는 허겁지겁 밥을 입으로 가져갔다. 누나 음식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긴 하지만 이것도 정말 맛있다. 민준의 말에 세연은 오랜만에 진심으로 환하게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민준은 행복했다. 두 사람은 오후 내내 이야기를 나눴다. 둘째 지훈이 형과 셋째 지수 누나의 근황, 민준의 훈련소 이야기와 자대 생활,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까지. 민준은 자신이 더 열심히 훈련해서 아버지의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훌륭한 특전사대원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세연은 그런 동생이 한없이 대견하고 자랑스러웠다. 한편 부대 안에서는 거대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었다. 김태준 군단장의 지시로 시작된 전면 감찰은 단순한 조사를 넘어 부대의 체질을 완전히 바꾸는 수술에 가까웠다. 그는 오진혁과 윤채린의 직속 상관이었던 대대장과 연대장에게도 지휘 책임을 물어 엄중 경고 조치를 내렸다. 또한 모든 부대원들을 대상으로 무기명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동안 묻혀있던 부조리와 가혹 행위를 전부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병사들의 복지와 인권 개선을 위한 새로운 지침들이 즉각적으로 하달되었고 형식뿐이었던 소원수리 제도는 군단장 직통의 한 라인으로 개편되었다. 김태준은 감찰 결과를 바탕으로 부대의 지휘 체계를 전면 재편했다.
능력과 인품이 검증된 새로운 지휘관들이 부임했고 병사들의 사기는 눈에 띄게 올라갔다. 저녁 무렵 세연이 부대를 떠날 시간이 되었다. 정문에는 민준뿐만 아니라 김태준 군단장까지 직접 나와 그녀를 배웅했다. 새로 부임한 대대장과 중대장 그리고 다른 간부들이 그 뒤에 도열하여 그녀에게 정중하게 경례했다. 정우진 병장을 비롯한 민준의 동료 병사들도 멀리서 지켜보며 손을 흔들어 주었다. 불과 하루 전과는 완전히 다른 꿈 같은 풍경이었다. 민준은 자신의 군번줄을 목에서 빼내 누나에게 건넸다. 누나, 이거 가지고 있어. 내가 여기서 잘 버티고 훌륭한 군인이 되겠다는 약속의 증표야. 세연은 차가운 금속의 군번줄을 소중하게 꼭 쥐며 동생을 다시 한번 힘껏 안아주었다. 민준아, 너무 무리하지 말고 항상 건강 잘 챙겨야 해. 다음 면회 때는 제대로 신청해서 올게. 김태준이 세연에게 다가와 거수 경례를 했다. 강태석 대령님의 따님. 앞으로 한민준 이등병은 제가 제 아들처럼 직접 챙기겠습니다. 아무 걱정 마십시오. 그의 약속은 천군만마처럼 든든했다. 아버지의 전우가 이제는 동생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다는 사실에 세연은 깊은 안도감을 느꼈다. 서울로 향하는 버스에 오른 세연은 창밖으로 멀어지는 부대를 바라보았다. 붉은 저녁 노을이 부대 위로 장엄하게 펼쳐져 있었다. 태극기가 바람에 힘차게 펄럭이는 모습 속에서 아버지의 늠름한 모습이 어른거리는 것 같았다. 그녀는 손에 쥔 군번줄을 바라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다. 내일이면 다시 광장시장의 작은 옷가게 주인으로 돌아가 치열한 일상을 살아가야 할 것이다. 하지만 오늘의 기억은 그녀의 가슴 속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별이 되어 앞으로의 힘든 날들을 비춰줄 것이었다. 정의는 살아있었고 세상은 아직 살만하다는 따뜻한 희망의 서곡이 그녀의 마음속에 울려 퍼지고 있었다. 그로부터 6달의 시간이 흘렀다. 계절은 2번의 옷을 갈아입었고 강원도 인제에 매서웠던 겨울 추위는 어느덧 녹아내려 산과 들의 연두빛 새싹을 틔우고 있었다. 서울 광장시장 세연의 작은 옷가게에도 봄은 어김없이 찾아왔다. 낡은 마네킹들은 그녀가 동대문 새벽시장을 발이 닳도록 뒤져 찾아낸 화사한 봄옷으로 갈아입었고 가게 앞을 오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에도 겨울과는 다른 경쾌함이 묻어났다. 세연의 삶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가게 문을 열었고 해가 저물어야 고단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서는 이전과 같은 깊은 그늘과 피로감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대신 그 자리에는 잔잔한 호수 같은 평온함과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온화한 미소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의 마음속에 드리워져 있던 길고 어두운 터널의 끝에서 마침내 한 줄기 빛을 보았기 때문이었다. 가게 한쪽 벽, 그녀만이 볼 수 있는 작은 공간에는 낡은 가족사진 옆으로 2개의 물건이 새로 걸려 있었다. 하나는 반질반질하게 다른 민준의 군번줄이었고 다른 하나는 젊은 시절의 아버지와 김태준 군단장이 어깨동무를 하고 환하게 웃고 있는 빛바랜 사진이었다. 세연은 힘들고 지칠 때마다 그것들을 보며 마음을 다잡았다. 군번줄의 차가운 감촉은 동생이 늠름하게 군 생활을 잘 해내고 있다는 증거였고 아버지의 사진은 자신이 누구의 딸인지를 결코 부끄럽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이정표였다. 그날도 여느 때와 같이 손님들의 옷매무새를 매만져주며 분주한 오후를 보내고 있을 때 우체부 아저씨가 가게 안으로 불쑥 고개를 내밀었다. 강세연 씨 등기후 편입니다. 보낸 사람의 이름은 육군 제707특수임무단. 민준이가 있는 부대였다. 세연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것은 아닐까?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아든 그녀는 서둘러 안에 내용물을 꺼냈다. 편지지와 함께 빳빳한 종이로 된 초대장 한 장이 들어있었다.
먼저 편지를 펼쳤다. 익숙한 민준의 글씨체였다. 사랑하는 누나에게. 누나 잘 지내고 있지? 이곳은 이제 완연한 봄이야. 겨우내 얼어붙었던 연병장 흙도 녹아서 훈련받을 때마다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지만 그래도 차가운 겨울바람보다 훨씬 나아. 누나가 걱정할까봐 편지 써. 나 아주 잘 지내고 있어. 아니, 잘 지내는 정도가 아니라 군 생활이 정말 즐거워. 믿어져? 얼마 전에는 특급 전사도 땄어. 포상 휴가도 받았는데 이번 정기 휴가 때 붙여서 나갈 수 있을 것 같아. 나가면 제일 먼저 누나한테 달려갈게. 그날 이후로 우리 부대는 정말 많이 바뀌었어. 김태준 군단장님께서 새로 보내신 부대장님과 중대장님은 정말 아버지 같은 분들이야. 훈련은 그 어느 때보다 힘들고 강도가 높지만 그 누구도 불평하지 않아. 왜냐하면 우리가 인격적으로 존중받고 있다는 걸 모두가 느끼기 때문이야. 불필요한 얼차려나 가혹 행위는 완전히 사라졌고 부조리도 거의 찾아볼 수 없어. 우리는 이제 서로를 전우로서 진심으로 아끼고 존중하게 됐어. 정우진 병장님도 얼마 전에 무사히 전역했는데 전역하는 날 나를 따로 불러서 누나에게 꼭 안부 전해달라고 하셨어. 누나 덕분에 자신도 군 생활의 마지막을 진짜 군인답게 마칠 수 있었다고 정말 감사하다고. 누나. 사실 내가 이 편지를 쓰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어. 동봉된 초대장 봤어? 이번에 부대에서 명예가족의 날이라는 행사를 연대. 우리 부대를 빛낸 순직 군인들의 유가족을 초청하는 자리인데 아버지의 이름으로 우리 가족이 초청되었어. 그리고 그 자리에서 아버지를 기리는 작은 기념비 제막식이 열릴 예정이야. 군단장님께서 직접 지시하신 일이래. 누나. 나는 이 모든 것이 누나 덕분이라고 생각해. 그날 차가운 바닥에 흩어졌던 누나의 도시락이 썩어 문드러지고 있던 이곳을 정화시킨 거야. 누나의 눈물이 이곳을 다시 살아 숨쉬게 하는 샘물이 된 거야. 그러니 누나는 더 이상 아파하지도 미안해하지도 마. 누나는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위대한 누나야. 이번 행사에는 꼭 와줬으면 좋겠어. 둘째 형이랑 지수 누나한테도 내가 따로 연락했어. 그날 우리 네 남매가 아버지 앞에서 그리고 아버지의 전우들 앞에서 당당하게 함께 서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사랑해, 누나. 정말 많이. 이젠 제법 군인 티가 나는 막내 민준 올림. 편지를 다 읽은 세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감사와 감격 그리고 벅차오르는 자부심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함께 동봉된 명예가족 초청장을 소중하게 가슴에 품었다. 행사 당일 서울역 플랫폼. 세연은 조금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두 사람에게 다가갔다. 안산에서 올라온 둘째 지훈과 부산에서 올라온 셋째 지수였다. 각자의 삶에 바빠 명절에도 얼굴 보기 힘들었던 삼남매가 막내의 면회를 위해 한자리에 모인 것은 거의 10년 만의 일이었다. 지우는 여전히 과묵했지만 공장에서 거친 일을 하는 그의 손은 예전보다 더 단단해져 있었다. 그는 세연을 보자마자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어깨에 놓인 가방을 대신 들어주었다. 두 아이의 엄마가 된 지수는 세연의 손을 꼭 잡으며 눈시울을 붉혔다. 언니,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어. 진작 와보지 못해서 미안해. 세연은 괜찮다며 동생의 등을 토닥였다. 그날의 사건 이후 민준에게서 모든 이야기를 전해들은 지훈과 지수는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이전보다 더 자주 세연에게 안부 전화를 걸어왔다. 잊고 지냈던 혹은 애써 외면했던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아버지가 남긴 보이지 않는 끈으로 다시 단단하게 연결되고 있었다. 인제로 향하는 기차 안에서 삼남매는 오랜만에 회포를 풀었다. 지우는 공장에서 겪는 고된 삶을, 지수는 아이들을 키우는 소소한 일상을 털어놓았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대화는 아버지와 민준의 이야기로 이어졌다.
나는 아빠 얼굴이 기억도 잘 안 나. 그냥 군복 입고 찍은 사진 속 모습이 전부야. 지훈이 툭 하고 던지듯 말했다. 그래도 민준이가 아빠를 닮아서 군인이 된 건 정말 대단한 일 같아. 그 녀석이 그렇게 속이 깊은 줄 몰랐어. 지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받았다. 언니가 아니었으면 우리 민준이도 우리도 없었을 거야. 언니가 우리 모두의 엄마이자 아빠였어. 세연은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과거의 고생스러웠던 기억들이 이제는 아프기만 한 상처가 아니라 그들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준 소중한 추억으로 느껴졌다. 지난번 홀로 떠났던 외롭고 고통스러웠던 여정과 달리 오늘의 여정은 따뜻하고 든든했다. 부대에 도착하자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 그들을 맞았다. 위압적이고 차갑던 정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명예 가족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라는 플래카드와 함께 군악대의 경쾌한 연주가 울려 퍼지고 있었다. 병사들은 긴장된 모습이 아닌 밝고 건강한 미소로 가족들을 맞이했다. 그리고 그들 앞에 김태준 군단장이 직접 나와 있었다. 그는 군복이 아닌 단정한 사복 차림이었다. 오셨습니까?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는 세연뿐만 아니라 지훈과 지수에게도 일일이 악수를 청하며 고개를 숙였다. 제가 여러분의 아버님께 큰 빚을 졌습니다. 행사가 열리는 연병장 한쪽에는 잘 다듬어진 화강암으로 만들어진 작은 기념비가 하얀 천에 덮여 있었다. 그 앞에는 다른 유가족들과 부대의 전 장병이 질서정연하게 도열해 있었다. 민주는 병사들 가장 앞줄에 서 있었다. 상병 계급장을 단 그의 어깨는 이전보다 훨씬 넓어져 있었고 얼굴에는 자신감과 긍지가 넘쳤다. 그는 누나와 형 그리고 동생을 발견하고는 눈빛으로 반가운 인사를 건넸다. 곧이어 기념비 제막식이 시작되었다. 김태준 군단장이 직접 연단에 올랐다. 오늘 우리는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한 위대한 영웅을 기억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고 강태석 대령님은 제가 아는 가장 용감하고 명예로운 군인이셨습니다. 그는 머나먼 타국에서 전우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던졌습니다. 그의 숭고한 희생 덕분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장엄하게 울려 퍼졌다. 하지만 우리는 그분의 고귀한 희생에 걸맞은 예우를 다하지 못했습니다. 얼마 전 이 부대에서는 그분의 따님이자 우리의 소중한 가족이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려야 하는 참담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 개인의 불찰이자 우리 군 전체의 부끄러운 자화상입니다. 군대의 진정한 힘은 최신 무기나 혹독한 훈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국민을 존중하고 군인의 가족을 내 몸처럼 아끼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강세연 여사님께서 흘리신 눈물은 우리 군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준 값비싼 교훈이었습니다. 그의 연설에 장내는 숙연해졌다. 그는 세연을 향해 몸을 돌려 다시 한번 정중하게 거수 경례를 붙였다. 마침내 하얀 천이 걷히고 기념비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 위에는 강태석 대령의 얼굴과 함께 다음과 같은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별은 스스로의 빛으로 타올라 어둠을 밝히나니 그의 숭고한 희생과 명예를 이곳에 영원히 새긴다. 행사의 마지막 순서로 병사 대표의 답사가 이어졌다. 연단에 오른 것은 모두의 예상을 깨고 상병 한민준이었다. 그는 조금 긴장한 듯 보였지만 이내 누나와 형제들을 바라보며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충성. 상병 한민준입니다. 저는 오늘 군인이신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 대신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바로 저의 누나 강세연입니다. 장내의 조용한 술렁임이 일었다. 저에게는 아버지가 없습니다. 아버지의 얼굴도 목소리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저에게 아버지는 늘 누나였습니다. 누나는 20해가 넘는 세월 동안 자신의 청춘을 모두 바쳐 저희 3남매를 키워냈습니다. 시장의 작은 옷가게에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홀로 일하며 저희를 먹이고 입히고 가르쳤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조금씩 떨리기 시작했다. 6달 전 저의 첫 면회를 위해 누나는 새벽 3시에 일어나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4시간이 넘는 길을 달려 이곳에 왔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과 정성은 차가운 바닥에 무참히 짓밟혔습니다. 저는 그날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고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뜨거워지는 눈시울을 참아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압니다. 그날 바닥에 흩어졌던 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저희를 향한 누나의 사랑이었고 저희를 지켜온 헌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결코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수많은 씨앗이 되어 이 부대를 그리고 우리 모두의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계급이나 권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려는 마음, 그리고 그 사랑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용기에서 나옵니다. 저의 누나가 저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민주는 연단에서 내려와 곧장 세연에게로 걸어갔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그녀에게 가장 큰 목소리로 가장 절도 있는 동작으로 거수경례를 붙였다. 누나에게 충성. 그 순간 세연은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동생을 힘껏 껴안았다. 장내에서는 뜨거운 박수갈채가 터져나왔다. 그것은 한 가족의 희생과 사랑에 대한, 그리고 그들이 이뤄낸 기적 같은 변화에 대한 진심 어린 존경과 감사의 표시였다. 모든 행사가 끝나고 네 남매는 아버지의 기념비 앞에 나란히 섰다. 그들은 비로소 하나의 완전한 가족이 되어 아버지를 마주하고 있었다. 김태준 군단장이 조용히 그들에게 다가왔다. 그의 손에는 액자에 담긴 낡은 사진이 들려 있었다. 강 여사님, 이 사진은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여사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것이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는 세연에게 사진을 건네며 나직이 말했다. 그날 여사님의 그 조용한 용기가 100번의 감찰과 1000번의 훈시보다 더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진정한 용기란 결코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억울하게 짓밟혔을 때 다시 일어서서 자신의 존엄을 지키는 것이라는 걸 당신께서 우리 모두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기차의 창밖으로 붉고 따뜻한 저녁 노을이 세상을 물들이고 있었다. 세연의 한 손에는 민준의 군번줄이, 다른 한 손에는 아버지의 사진이 들려 있었다. 그녀의 삶을 짓누르던 고난의 무게는 이제 그녀를 더욱 단단하게 빛나게 하는 자부심의 훈장이 되어 있었다. 그녀는 깨달았다. 한 사람의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랑과 용기가 때로는 거대한 장벽을 무너뜨리고 세상을 바꾸는 가장 위대한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차갑게 짓밟혔던 그녀의 사랑은 죽지 않고 다시 피어나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정의와 희망이라는 이름의 별이 되어 영원히 빛날 것이었다. 그리고 그 별은 다른 누군가의 빛을 빌리지 않고 오롯이 스스로의 빛으로 가장 뜨겁고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